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기나긴 하락장이 있었고 지쳐서 손절하고 떠나신 분들 수많은 악재 뉴스들이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XRP는 소송에 걸려서 우리 마음을 좀 한동안 되게 장기간 아프게 했었고 근데 어저께 이제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소송 취하에 관해서 자 오늘도 이제 코인에 관해서 이제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소송 취하를 했는데 개인에 관한 거는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인에 관련한 건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100%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합의할 수도 있다. 일부분의 소송 취하는 합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걸렸을 때부터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이 장편 영화는 시작이 돼요. 시리즈별로 소송에 걸렸다. 예, 또 SEC에서 항소를 한다. 일부분의 소송 취하를 한다. 또 한 번에 소송 취하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합의가 도출된다. XRP는 IPO와 각종 로드맵대로의 어떤 여태까지의 계획을 구현할 거고 비트코인 ETF는 명확한 법률안이 나오면서 승인이 된다. 전 세계 G20에 있는 모든 국가는 트래블류를 적용함으로써 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수용한다. 레거시 금융은 무너지면서 많은 에너지가 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들어오고 가상자산 생태계는 살찐다. 거기서 세금을 얻는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로드맵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게리 겐슬러가 위세가 대단했었죠. 지금 근데 현재의 상황은 위세가 SEC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긴 하지만 어쨌건 예, 현재 궁지에 몰려있는 현재 SEC. 자, 그러면 이제 XRP의 정당성이 검증되는 시기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상화해서 딱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그냥 소송에 걸렸다. 우리는 실망하고 손절하고 이 시장을 떠납니다. 그 와중에 일정 부분에 승소가 있었어요. 승소가 있었는데 항소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발목을 또 잡아요. 근데 또 소송 취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인에 관련한 거를 소송을 취해야 한다 얘기가 나왔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이제 법인 소송에 관련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그거 하면 자 이제 합의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온다는 의미는 사실 지금 앞장서서 미리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건 맞아요. 훈풍이 서서히 돌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어저께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나는 2025년에 5년까지 목적 의식을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으면 그냥 끌고 가야죠. 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나는 몇 년까지 공부할 거야 라고 했는데 중간에 계속 막 잘 안 되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2025년까지 공부하기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데 현물 경제에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가상자산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전 가면 분명히 결과값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마음을 다 잡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거대로 그 형상화 하신 거대로 분명히 그 꿈은 각자 개인들이 가져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의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야 하는 건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세금을 위해서 이 가상자산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코인 텔레그래프랑 자 보세요.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곳과 이 블룸버그가 같이 이제 비트코인 ETF 블랙록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먼저 막 그래요. 얘기를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승인 난고 같이 막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오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한번 싹 가라앉힙니다. 일단 대중을 한번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를 더 패닉을 일으켜요. 코인 가격도 분명히 건드렸어요. 근데 되게 이때 이제 이 시기에 관찰자 시점이 뭐냐면 좀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이런 걸 떠들면 코인데스크도 만약에 이 얘기를 동시에 떠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코인데스크는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아니면 코데하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코인데스크가 후행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물시장 비트코인 ETF의 파급 효과라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쓱쓱 던져요. 승인 났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했었어요. 이때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마이클 소넨샤인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모든 소란은 무엇입니까? 뭐 이것이 뭐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블랙록이 아니라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첫 번째로 비트코인 ETF 승인될 확률이 다른 어떤 가상자산 기관들보다 저는 확률상 되게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나머지 비트코인 ETF들도 다 딸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후행해서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인데스크가 이 시점에 조용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뉴스가 18일 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의미가 되게 깊거든요. 바이낸스는 BUSD를 제거해요. 계속해서 BUSD를 제거하고 이 예, 다른 코인을 거기다가 이제 지금 넣고 있죠. FDUSD에다가 여기서 상장 폐지됐던 거를 순차적으로 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으로 이제 에너지 주입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PYUSD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거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페이팔. 그러면 80개 BUSD 거래상 상장 폐지해서 우리는 충격을 먹었어. 그러면 단순 논리로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중국 관련한 유동성은 차단을 하는구나. 관련한 코인은 죽이구나. 차단하겠지만 여기서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뒤통수가 있습니다. PYUSD를 이용해서 페어를 어떻게 도모하는지 그게 향후에 우리가 관찰해야 될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는 FDUSD 그리고 코베는 PYUSD 페어를 어떻게 늘려나가는지 그 모습을 아마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 같고 이거는 고령화에 관한 얘기를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바로 피상적으로 우리는 2027년서부터 고령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벌써 이미 시작됐어요. 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공립 유치원에 교사를 안 뽑는다. 2024년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내년에 교사를 안 뽑는데요. 유치원에서. 근데 그 얘기 나오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공립 초, 중, 고 교원 2,500명 축소 추진.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선생님들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현물 경제가 축소합니다. 예. 제가 과거에 이런 발언, 그러니까 고령화에 관해서 2018년에 떠들 때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말도 안 된다. 뭐 식량자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죠? 그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년이면 실물 경제 뭐 괜찮아질 거야. 뭐 2025년이면 이거는 그냥 개인의 생각이고 이건 전 세계 트렌드예요. 왜 인구가 되게 중요한
하냐? 브릭스가 왜 성장하냐? 에? 이게 그냥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내용에 중심을 못 잡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브릭스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인구, 어?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어떤 그런 쪽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팀 쿡하고 일론 머스크가 자, 움직인다고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그대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제 더한 얘기들이 아마 몇 년간에 아마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BTC 현물 ETF 전환 준비돼 있다. 우리는 SEC 승인에 따라 GBTC를 ETF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얼마 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언급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GBTC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나중에 DCG와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글렌 허친스라는 이 인물을 예의주시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지금도 나스닥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어요. 전 나스닥 CEO긴 하지만 전 나스닥 CEO가 왜 하필 DCG의 핵심 이사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2016년서부터 거기 이사입니다. 그리고 레리 썸머스인가? 그분이 거기 조언자죠. 자, 미국 이제 정계 인물들이죠. 경제와. 그리고 보시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2024년까지 토큰화된 부동산 자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앞에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움직이고 싱가포르 내에는 DBS 뱅크라는 디지털 뱅크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코인들 들어가 있는지는 아시죠? 브릭스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여기 보면은 러시아는 2024년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토크나데이션 한다라는 얘기를 목표로 갖고 서서히 움직입니다. 자, 태동을 하고 있어요. 슬슬.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러시아는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중국은 디지털 위에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페트롤 차이나인가? 거기서 디지털 위에나를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 되면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 2024년 1월 달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결제해서 대부분 여기 위주의 통화로 결제를 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 여기서 이거는 스위프트 1.0은 아닙니다. 스위프트 2.0의 구현이고 이것의 중심 축이 되는 거는 XRP입니다. XRP가 여기서 통화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화로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를 구현하는 게 이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고 이게 서서히 명확성이 나오고 확실시 되면 이 가치도 분명히 증명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시기의 완성은 2025년입니다. 이게 바젤 3 협약하고도 관련돼 있고 IMF, BIS 여러 가지 제도와 어떤 규율도 분명히 여기하고 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이분법 논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FED의 연준의 발권력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XRP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브릭스와 사실 보이지 않는 서방 세계 에너지가 같이 교합해서 그게 다극체대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이분법 논리로 뭐 미국이 저물면 뭐 중국이 이긴다, 중국이 뭐 지면 뭐 미국이 이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단순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그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스위프트 2.0의 근원은 XRP인데 아니 이 친구가 아세안 플러스 오페크 연맹 여기 아세안 플러스 3가 한중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이미 이 인프라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중심에 브릭스가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분법 논리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밑그림은 분명히 향후에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어쨌건 중요한 거는 달러는 점점 배제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그건 기정사실이고 브릭스가 확장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1대1로도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잖아요. 2022년까지 중국이 1대1로 10년 자료인데 참가국이 152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대부분 이제 신흥국, 뭐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이긴 해요. 선진국에 비하면은 허접한 국가들이긴 하죠. 그러나 나라가 젊습니다. 진보하지 않은 사회이고 진보하지 않은 문명이고 그러니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참가국 간 교역액을 보면 계속 늘어나요. 2019년, 2020년부터 특히나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급작스럽게 태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인프라망이 아시겠지만 에너지와 무역에 관한 인프라망이 모든 것들이 미국 주도의 G7이 원래 중심이었는데 이게 브릭스 쪽으로 옮겨갔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오일, 아랍연맹, 오페크 플러스 거기가 일로 옮겨갔던 게 사실 획을 그은 거죠. 근데 그들이 달러를 사용 안 한다는데 아니 여기 교역액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 교역액에서 디지털 위에나 디지털 루브라, 디지털 루피 이런 걸 사용한다는데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자, 어쨌건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확실히. G20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IMF FSB 종합문서 채택. 얼마 전에 이제 이 2027년까지 인도가 의장국이에요. G20에. 여기서도 명확한 규제안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금이 30%인가 40%인가 그래요. 가상자산 이득에 관해서 현재까지.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국제 공조예요. 인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세금이 20%면 일본에서도 세금이 20%고 인도에서도 세금이 20%입니다. 세금이 30% 40%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응? 이득이 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리스크가 엄청 큰 건데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바이낸스는 인도에 들어갔고 코인베이스도 인도에 들어갔고 코인 DCX를 통해서 제미니 거래소도 거기에 50%의 직원을 늘려나갑니다. 그게 과연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먹을 게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율은 지금까지는 30%인데 국제 공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세금 비율도 떨어집니다. 세금 비율이 떨어진다는 게 공식 보도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자, 이 인도 내에 있는 거래소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티에 있는 내가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언제 올라갈까? 난 마이너스 몇십 프로인데 요것만 보시면은 나중에 그러고 이제 지금 포기하시면 나중에 아마 엄청 후회하실 거예요. 어쨌건 현물 경제는 점점 녹아내립니다. 만들어내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비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새마을금고 같은데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거시 금융도 서서히 지금 이쪽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지만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뒷구녕에서는 준비를 다 이미 마친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